예, 현대비평론 1차 과제 피드백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화이트가 주장한 합의라는 개념이 필수적인 건 분명하다. 갈등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대화와 같은 의사소통을 통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전통 철학의 진리관을 부정하는 합의의 특성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 지금 이 수강생이 얘기하는 이 합의의 특성은 전통 철학의 진리관을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합의는 전통 철학의 진리관을 부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전통 철학의 진리는 유일무이한 불변하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진리니까 데카르트적 진리든 전통 철학의 진리관이든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일단 진리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의 진리죠. 그런데 이제 이 합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면 그것은 이미 미리 선행하는 진리는 아니죠. 그것은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합의이기 때문에 전통 철학의 진리관을 부정한다 이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까?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의심해보고 또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강생처럼 과연 합의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정치 현실이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그게 뭐가 돼요? 법이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합의죠. 그래서 그 법이 영원불변한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또 그 법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그 법은 합의에 의한 법입니다. 국회에서. 그때 이제 합의가 개념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금 이 학생의 문제 제기는 그 합의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수학과 과학 같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경우, 자, 수학과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 자, 이럴 때 여러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에서 청중과 합의의 중요성이 인문학의 영역에서는 합의가 상당히 인정되지만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 합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 문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2명 이상의 청중, 화자가 존재하는 합의와 달리 수학과 과학의 영역에서는 한 명의 관측,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물리학의 질서이다. 예, 그러니까 물리학, 수학과 같은 과학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좀 더 우선시되지 합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것도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지점까지 가보면, 근본적인 지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예외적인 지점까지 가보면 마치 객관적 사실이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 혹은 수학의 세계에서도 합의가 개입되거나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사학이 혹은 논정의 수사학이 현대 수사학이 사실은 인문학에서 가장 통용이 되고 하지만 사회과학까지 왜냐하면 대표적인 수사학의 이 첨예하게 현실화되는 부분을 내가 계속 예를 들지만 정치 연설과 법정 연설에서 수사학이 첨예화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일종의 사회과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정치나 법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에도 역시 수사학은 전통적으로
적용을 접목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러면 자연과학의 과연 수사학이 특히 논증의 수사학이 지금 이 수강생은 합이라는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논증의 수사학 혹은 합이라는 개념이 자연과학에도 접목될 수 있을까? 실제 지금 그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의학 분야입니다. 의학, 즉 전통적인 의학도 자연과학이고 그것은 이제 주로 뭐 생물학이든 실험에 의한 자연과학인데 그게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임상에 있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일종의 위계에서 벗어난 어떤 정의, 사회적 정의 혹은 공정성에 의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그 위계가 완강해서 환자는 완전히 어리고 의사는 갑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단서 하나 쓸 때도 환자가 알 수 없는, 그죠? 뭐 그게 영어인지 라틴어인지 알 수 없는 그걸로 진단서를 써서 환자는 상당히 뭡니까?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그 질서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뭐라고 할까요? 이 논증의 수사학에서 얘기하는 이 의사소통도 접목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연과학에 있어서도요. 근데 수학과 물리학에도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학생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사회적 합의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다. 자, 사회적 합의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심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단을 내리는 청중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배심원 제도인데요. 우리도 국민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도 이제 국민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배심원 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청중들이 합의를 한다면 여기 한계점도 있다는 겁니다. 배심원으로 선출된 개인들은 각각의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존재이므로 특정 이익 집단에 편향된 사고방식 진을 쓸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특정 청중이죠. 그죠? 보편 청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나 성별 그리고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등 또 정치적 어떤 입장, 이데올로기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어떤 정말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한 개인이 존재한다. 이건 사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특정 청중인데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배심원을 구성할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숙제가 됩니까? 어떻게 보편 청중을 구성하느냐가 숙제죠. 그래서 어떤 사안을 놓고 배심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보통 시민들로 구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골고루 전문가와 보통 시민을 섞어야 되는지 이런 보편 청중 구성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빼는 방법과 모든 걸 더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배심원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보편 청중에 가까워지냐. 그래서 보편 청중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편 청중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기는 어렵지만 보편 청중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도달할수록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특정 청중으로만 편중된 결과가 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이 우려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독립된 사법권의 감소, 그리고 배심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법원 밖의 여론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여론도 지금 상당히 어떤 판결의 좌우, 어떤 평가에 좌우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누구나 다 이건 인정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녀 재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론에 의해서 그냥 법적인 판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판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죠. 여론이라는 것이 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보편 청중의 개념이 왜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고민 끝에 그 개념을 채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의, 청중의 개념,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교섭, 절충, 이런 얘기들, 교섭도 있고 절충도 나오네요. 이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청중은 소극적 감시의 역할만 수행하며 실질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청중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감시다. 그래서 주체적 결정론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최종 결정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말한 청중의 개념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임스 크로스화이트도 이런 개념으로 청중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결정론자를 청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극적 감시만 하는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상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즉 방관하는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청중이라고 했고, 또 제일 먼저 카인 페렐만, 루시 올브리 티테카가 신수수학에서 청중이라고 했을 때 이런 평가의 주체라는 의미로 청중이라고 했지, 그냥 단순히 관찰하는 사람, 그냥 관조하는 사람을 청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청중이란 말 자체가 가지는, 우리말이 가지는 뉘앙스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정에서, 한국 법정에서는 판사가 청중입니다. 미국 법정에서는 배심원이 청중이고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뭡니까? 선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청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중은 누굽니까? 유권자, 모든 유권자, 표를 투표할 수 있는 서울 시민 모두가 청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중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판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름의 의견입니다. 페렐만과 크로스화이트의 논증의 수사학을 관심을 가졌다. 조금 지금 우리 학생들의 이 1차 과제를 지금 피드백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것도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추세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학기에서 지금 1차 과제 같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피드백을 하게 되면요, 뭐 좀 골고루 이렇게 학생들의 관심이 예를 들면 구조주의 문학 이론이라든지 정신분석적 비평이라든지 논증의 수사, 골고루 이렇게 나름의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이번 학기는 유독 논증의 수사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볼 때는 학생들의 관심도가
세대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관심, 사회적 관심이 이 분야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1차 과제의 나름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지금 논정의 수사학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는 이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어떤 추세, 경향 이것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왜 논정의 수사학이 또 우리 수강생들에게 관심이 많은가 이렇게 또 진단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수사학 혹은 논정의 수사학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쟁점들, 논점들 이것들이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중요시 되고 그것이 지금 현안 문제가 되고 그래서 더 이 논제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다. 그래서 거대한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정의 수사학은 자, 이 학생의 관심도 바로 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 홍수, 데이터 인공지능, AI입니다. 객관적 진리가 없기에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논정의 수사학이 출현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다양성을 가졌는데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다양한 사회이다 못해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논정의 수사학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제 더 정보가 흩어져서 더 많은 정보 속에서 이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학생의 이런 문제의식도 상당히 경청할 만한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정보가 흘러넘치는 구성원들은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사를 접하고 사회적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점만을 보게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을 예를 들었는데요. 단점과 관련된 것만 정보를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향된 정보만을 습득한다. 예,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더 힘들어진다. 한편으로 이제 일리가 있는 지금 진단인 것 같은데요. 더 이제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또 AI 시대에 모든 것이 정보로 분산되는 시대가 되니까 사회적 어떤 공유점, 그죠? 공통분모, 사회적 공감대 이걸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 현재 최근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소통하기 쉬워진 세상이지만 뭐 SNS든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소통은 이제 기계적으로는 더 쉬워졌지만 이제 합의에 도달하거나 공통 분모를 갖거나 그죠? 공통 감각 이것도 칸트가 말한 것이거든요. 공통 감각.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평가할 때 그걸 취미 판단이라 그랬어요. 이게 약간 옆길로 샌 건데 칸트의 취미 판단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모든 예술적 판단, 예술에 대한 감상과 판단은 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칸트는 인간에게 공통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번 학기에 공부한 그 개념과 이제 접목시켜 보면 오스틴이 그죠? 일상성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그죠? 공통 분모가 생기기 때문에 오스틴의 이론이 가능하다라고 제임스 크로사이트가 옹호하잖아요. 데리다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소통이 칸트는 예술적 판단, 즉 취미 판단이 그런 공통 감각에
인해서 주관적 판단이지만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책이 바로 판단력 비판이거든요. 판단력 비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우리 수강생의 얘기는 꼭 뭐 예술적 판단이나 예술적 평가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정보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제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쉽게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내놓기 때문에 계산과 답을 내놓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말한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이런 수학적 계산이 명확한 답을 내놓는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에 대해 인공지능이 확실한 계산을 내놓게 될 세상에서 논증의 수사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그런 문제 제기인데 과연 지금 논증의 수사학에서 그동안 역할을 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인공지능이 사회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AI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상당히 이제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인간의 이 지능 혹은 두뇌의 경련장인 이 바둑 게임에 있어서도 AI와 이제 인간이 겨루고 주로 인간이 이제 뭡니까? 아주 고수들도 AI한테 바둑에 지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도 이제는 AI가 더 능력이 뛰어난 시대가 됐는데 과연 AI가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문학 예술 창작도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이 나온다는 보도도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제 고민이 되죠. 소설 창작, 시 창작을 이제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뭐 온갖 그 문장들을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문장을 시를 지어낸다든지 소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술 행위 그리고 이 사회적 합의까지 AI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굉장한 논란의 대상이 될 요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수강생의 이 뭐라 그럴까요? 나름의 의견, 문제 제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유, 제유 같은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수사학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분석과 분열 분석에 끌렸는데요. 수사학을 과학과 연관시켜 바라보는 관점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무의식이 내가 말한다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한다. 그죠? 즉 말하는 주체가 의식적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식적 주체가 말을 하는 거죠. 시인이 시를 쓸 때 이거 내가 의식하고 쓰고 있나?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이 이 시를 쓰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쓰는 시가 더 좋은 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의식하고 쓴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무의식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의미작용을 멈추게 하는 신비로운 고정점. 기호에 관련된 학습적 지식 등에 존재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위의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신비로운 고정점은 의식적인 영역인 기호에 관련된 학습적 지식 등에 존재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이 수강생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고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발생하는 지점인데 그것은 의식적인 영역인 기호에 관련된 학습된 지식이다. 학습된 지식 등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고정점이라고 하는 게 즉 은유와 한유의 차이죠. 은유는 고정점을 통해서 의미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환유는 의미가 지연되면서 즉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계속 미끄러지는 것이고 욕망이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욕망이 운동하게 만드는 어떤 원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정점이 작동하는 것은 반드시 의식화된 차원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도 무의식의 작용으로 무의식의 작용의 두 가지 원리가 은유와 한유죠. 다른 말로 하면 꿈 작업의 두 가지 규칙이 프로이트가 찾아낸 그 무의식의 규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압축과 전이잖아요. 그걸 락강이 은유와 한유라고 재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이 은유 프로이트는 압축이라고 그랬고 락강은 은유라고 했던 이것이 의식적 차원에서 발생하느냐, 즉 여기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기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호가 의식이 만들어낸 기호 작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락강도 이 압축이나 은유까지도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무의식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이 부분이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은 언어의 의미인데 네프로스의 문학적 언어는 예술가에 의해 탄생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예술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문학작품 속에 내포시킨 문학적 언어도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 예술가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문학적 언어가 해석되고 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가 창조적으로 부려쓴 빠롤이 문학의 언어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문학의 언어가 예술가의 빠롤에만 해당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학의 언어가 예술가의 빠롤에만 해당된다. 이 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시를 읽는 사람에게 예술적 효과를 창조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간파하고 단어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문학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비평등에 쓰인 언어도 문학의 언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 이 얘기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정신분석적 비평의 관점, 프로이트나 락강의 관점과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학의 언어가 예술가의 빠롤에만 해당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도를 간파하고, 즉 의도도 예술가에게 있겠죠. 근데 의도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빠롤은 이제 랑그는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떤 규칙이고 언어에도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법을 다 의식하고 언어를 구사하지 않죠. 하지만 빠롤을 구사하지만 그 빠롤 구사하는 그 구조적으로 따져서 내려가 보면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 거죠. 즉 랑그가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빠롤은 지금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빠롤에는 의도도 있죠. 의도도 있고 무의식도 있죠. 그 빠롤을 구사할 때는 그 빠롤에는 예술가의 의도도 그 빠롤에 포함이 되고 무의식도, 즉 의식도 포함이 되고 무의식도 포함이 그 빠롤에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빠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빠롤은 무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빠롤과 랑그의 관계,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기표와 기의 관계는 다 그대로 대응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
그 청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룰이라고 해서 빠룰은 다 무의식이다. 그게 아니고요. 빠룰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다 같이 빠룰의 속에 포함돼서 표현이 되겠죠. 수사학의 의미에 대한 독특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했다.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주장하는 이성의 수사학이.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한 비평 능력을 키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윤리성, 사회성을 키우는 데 더 목적이 있다. 예, 사실은 논증의 수사학은 꼭 문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 수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죠? 원래 이 문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문학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언어 행위 전체에 다 포함되는 기초 공통 학문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문학에도 접목이 될 수 있죠. 문학 위에도 다른 많은 분야에 다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활동, 이게 윤리성, 사회성 이런데 이제 이 논증의 수사학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와 소통을 위한 도구적 의미로서의 언어를 부정하는 그들의 입장에는 반대하지만 언어의 문제가 권력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렇죠. 언어는 이데올로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권력과도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이제 인간의 지식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철학자가 미셸 푸코죠. 푸코는 지식, 권력. 지식 자체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지식은 항상 권력을 동반하죠. 그래서 결부돼 있죠. 그래서 지식 슬래시가 아니라 옆줄 권력. 그래서 푸코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소통을 위한 도구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온 나에게 들레즈 가타리의 주장이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이번 학기에 우리는 들레즈 가타리는 진도범위에서 생략했는데 이 학생은 들레즈 가타리 얘기도 하고 다수어, 소수어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이건 우리 진도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뭐 부적절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 다음 학생의 나름의 의견입니다. 논증 이론의 부활입니다. 논증의 수사학, 그 다음에 문체의 수사학과 자, 논증의 수사학은 문체의 수사학과 큰 간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문체의 수사학의 방법론을 경유해야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것이 내 생각하고 상당히 부합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현대 수사학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즉 논증의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체 수사학에 무관심하고 문체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논증의 수사학에 무관심한 채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학 연구에서 따지면 문체 수사학을 문학 연구와 연결시키면 이것은 작품의 내재 분석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를 중시하고 작품을 그 내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우리 이제 문학 비평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비평의 유파를 신비평이라고 합니다. 영미신비평, 유크리티시즘. 물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많이 공부했던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조주의도 크게 보면 이 내재 분석이죠. 작품 자체를 그 내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내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걸 이제 내재 비평이라고 본다면 문체의 수사학과 문체의 수사학을 문학 비평과 비교해 보면 내재 분석이고요. 논증의 수사학은 표현 분야를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는 5분야의 통합된 어떤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전체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화자, 청자, 청중에 이것은 문학 작품으로 문학 비평으로 따지보면 이것은 외재 비평, 어떻게 작품이
산출되고 산출된 작품이 독자에게 수용되고 그것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의 외제 비평과 비교될 수 있거든요. 문학 비평도 사실은 어찌 보면 내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내재 비평을 치중하고 외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외재 비평을 하고 이렇게 또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 비평도 이 내재 비평과 외재 비평이 좀 더 통합될 필요가 있죠. 수사학도, 현대 수사학도 문체의 수사학과 논증의 수사학이 좀 더 접목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 학생의 얘기가 그런데 방향은 문체의 수사학을 격려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순서로 보면 문체의 수사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논증의 수사학으로 가는 게 이 수강생이 보는 이 방향성이에요. 사실은 내 생각도 비슷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내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의 경우를 전제했을 때 문체수사학은 텍스트에 표현된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미시적인 방법론, 논증의 수사학은 문체수사학과는 달리 표현된 텍스트를 초월하여 동기, 배우, 맥락 등을 다 따져보는 거니까 5분야를 총망라한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에 작품이 텍스트 연구에서부터 출발해서 배우, 동기, 맥락까지 그 말해진 것을 통해서 말하기 과정을 추적하는 역순의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이 학생의 생각이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 생각도 비슷합니다. 문학 비평도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학생처럼. 그리고 수사학도 문체 수사학을 격려해서 논증의 수사학으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논증의 수사학을 중심으로 공부했지만 문체의 수사학이 불필요하고 문체의 수사학은 나쁘고 논증의 수사학은 좋다.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 개를 통합하느냐? 그죠? 순서로 보면 문체의 수사학에서부터 논증의 수사학으로 가야 된다. 왜? 우리는 말해진 것을 통해서 말하기까지 도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의 이 1차 과제물 발표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 셈인데 레비나스의 말해진 것보다 말하기가 중요하다. 그걸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주장된 것보다 주장하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 주장된 것 혹은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진 것, 주장된 것, 그죠? 그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즉 문체의 수사학을 하는 과정에서 논증의 수사학으로 가야죠. 이거 무시하고 그냥 심정적으로 이 사람의 동기가 어떻고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물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이 객관적인 논증이잖아요. 근데 논증을 하지 않고 자꾸 때려잡는 거죠. 심정적으로.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그 많은 배후설 또 여러 가지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죠? 정치적 주장도 그렇고 정치적 비판도 그렇고 물증 없이 자꾸 짐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안 좋은 의사소통의 풍토가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내가 다 수업 시간에 못했지만 지금 이 얘기가 그런 얘기하고 통하기 때문에, 즉 논증의 수사학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했지만 문체의 수사학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체의 수사학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체의 수사학을 통해서 논증의 수사학과 접목시켜야 되고, 그죠? 문학 비평에 있어서도 외제 비평이 중요하지만 내재 비평을 통해서 외제 비평으로, 그리고 말해진 것을 통해서 말하기까지 가야 되지. 말해진 것만 갖고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말해진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학생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의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의견입니다. 야곱슨. 이 학생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야곱슨이 실험증을 통해서 이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서양 서구의 학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겠죠. 철학을 하든 인문학을 제시할 때 그냥 감성적으로만 제시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 유럽의 이 이론가들, 철학자들은 인문학적 주장을 할 때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실험이든 과학적인 어떤 통계 자료든 이런 걸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물증이 되는 거죠. 이 야콥슨이 원효와 한효가 인간의 언어 활동의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어증에 걸린 환자들의 그 임상 결과를 그죠? 자료로 제시했잖아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효와 한효를 통해 언어적 과정으로 풀어낸 부분이다. 자, 락강이 프로이트 꿈의 해석에 대한 이론을 구조적으로 접근해 언어학적으로 풀어내는 발상에 감탄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골고루 다 이제 조금씩 언급하는 식으로 전개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를 비롯한 논증의 수사학에서 데카르트 철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 데카르트적 철학과 진리 개념이 완전히 사장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다. 예, 과연 데카르트의 진리 개념, 데카르트의 이성적 주체 개념이 완전히 이제 사장되었는가, 즉 죽었는가? 데카르트는 동네 북인가? 간단히 얘기하면요. 좀 재밌는 표현이죠? 데카르트는 동네 북인가? 데리다에게 그죠? 비판받고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나 또 시 지점에 있는 많은 현대 철학자들을 이론가들에게 비판받고 그럼 데카르트는 죽었는가? 그런 지금 얘기인데 그런 궁금증인데요. 사장되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데카르트는 죽었는가?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주객 이분법, 절대 진리로 대표되는 데카르트적 철학은 하이데거, 제임스 크로스하이트, 페렐 만등 후대 철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비판받았다. 그런데 필자는 이 필자는 이 1차 과제물을 한 수강생 본인을 얘기합니다. 데카르트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고대 수사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논증의 수사학과 같이 데카르트적 철학을 재구성하고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예, 지금 카인 페렐만을 평가한 그죠?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회복하려는 특성을 가진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죠? 그렇다면 카인 페렐만이 데카르트를 비판한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전통 철학과 접목한다는 것인데 그럼 과연 데카르트가 죽었는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데리다의 해체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또 자, 우리 A 지점에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잖아요. B 지점에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리다고, 데리다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도 있고 니체도 있죠.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 3인방이, 해체주의 3인방이 집중 포격을 해서 데카르트가 과연 죽었는가? 데카르트는 동네 북인가? 그런데 동네 북이긴 한데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시 지점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다시 헤겔을 살리고 있거든요. 데카르트 이 A 지점의 헤겔이 또 대표적인 또 철학자 중에 한 사람, 근대 철학자의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헤겔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한 근대 철학이 칸트를 거쳐서 헤겔에 와서 집대성 되거든요. 이 시지점에 있는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헤겔을 다시 회복시켜요. 헤겔은 대표적으로 이 해체주의 비지점에 있는 데리다에 의해서 비판받고 공격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데카르트 못지않게 헤겔이 집중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젝이든 바디우든 뭐 이 시점에 있는 현대 철학자들이 주체를 다시 회복하면서 헤겔을 다시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지젝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보면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데카르트가 과연 죽었는가? 그렇지 않죠. 락강이 무의식 이론을 펼치면서 이 무의식의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데카르트적 주체와 연결된다. 이렇게 나중에는 얘기합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죠.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왜? 프로이트로부터 출발한 정신분석학의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는 의식적 주체와 정반대 지점에 있는 대립적인 구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즉 의식적 주체와 무의식적 주체는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기본 토대가 데카르트적 주체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락강이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무의식적 주체가 데카르트적 주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참 뭐라고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학생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어문입니다. 중요한 어문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적 철학은 더 이상 주류가 되긴 힘들 것이며 논증의 수사학 이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데카르트 철학, 지식체계의 골자는 절대적 위치에 있는 주체와 절대 진리일 것이다. 이때 또 이제 절대라는 표현을 또 여기서도 쓰네요. 이 학생도요. 그 다음에 배후, 윤리성, 그리고 데카르트적 철학이 다시 위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논증의 수사학 역시 처음 발생한 이래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할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거나 등장하리라 생각한다. 역시 이제 그 과제가 중요하고 또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미처 다 얘기 못했던,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니까요. 이런 우리 학생들의 아주 예리한 나름의 의견들 덕분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A와 B와 C의 차이 그리고 구별점만 주로 얘기했지 어떻게 다시 헤겔이 회복되고 데카르트적 주체와 무의식적 주체가 또 연결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뭐 이렇게 그죠? 데카르트와 헤겔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학생들의 과제물에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코멘트하는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보충 설명까지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과제물 제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편 청중이 되지 못한 특정 청중, 보편 청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합의에 도달한 과정에서 뒤처진 결과물이 되었을 때 옳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의문도 우리가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학생이 예를 든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청중들과의 합의를 통해 지동설을 관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다.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데카르트적 진리 개념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죠? 그렇다면 데리다의 해체주의 그리고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사회적 합의가 옳고 데카르트의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진리는 다 잘못된 것이냐?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A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이런 의문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체 영역, 언어를 활용하는 활동에서 문체 영역이 중요한데 문체 영역을 수학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과정 최근 공적인 말하기를 볼 기회가 있었다 그랬네요. 아마 직원 노조의 기자회견에서 말하기 기자회견장에서의 주장을 평가하는 사람은 청중이었다. 자, 이때 이 청중이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던 50여 명의 청중이다 이랬는데요. 모든 논의에 청중을 포함하는 페를리만의 신수사학에서 청중의 지지가 갖는 가변성을 바탕으로 말하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과연 그들은 몇 명의 청중을 설득시켰고 몇 명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몇 명의 반감을 이끌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자, 이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현실적 어떤 현안 문제에 페렐만의 청중 개념 혹은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보편 청중 개념을 적용할 때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50여 명만 청중일까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청중이지만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도가 나간다면 그 보도를 읽는 시민들도 청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는 다시 평가의 절차를 밟아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청중만은 아니에요. 물론 청중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객관적인 보편 청중보다는 그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그것도 일종의 특정 청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청중을 구성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고 어떻게 보편 청중에 도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기자회견장에 모여있던 50명도 청중이겠지만 그것이 기자회견이었다면 기자들도 청중이고 그 기자들에 의해서 보도가 나갔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비확정적 보편 청중이 있을 수 있죠. TV 뉴스로 나갔을 수도 있고 신문 기사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노조의 기자회견에서의 주장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는 다시 평가의 리서치, 즉 조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평가, 즉 청중을 구성하고 평가하는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공적인 말하기에서 청중보다 화자가 중요하다 생각했었는데, 그죠? 결정권이 청중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 우선적인 과제이다. 예, 그런 부분을 서울시장 선거 공약이나 간담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레비 스트로스와 구조주의 철학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인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모든 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 아마 레비 스트로스가 구조주의 인류학자니까요. 예, 레비 스트로스도 이 구조주의적 방법, 철학의 방법을 가지고 인류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체계화, 그죠? 모든 것, 인류학만이 아니고 언어학도 그렇고, 그죠? 인간의 어법, 음식, 가족제도, 뭐 온갖 것이 다 구조주의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정신분석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범위가 모호한 것들에 대한 분류가 우려하다. 범위가 모호하다. 그러면 프로이트 이론을 무조건 범주화하려는 야콥슨 또한 엄밀함의 오류를 보였다. 예,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주의라는 커다란 체계 속에서 여러 학문이 재구성되고 구조주의 허점까지도 공유한다. 예, 구조주의 허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겠죠?
후기 구조주의라는 지식 체계와 학문이 생겨나게 된 것도 이 구조주의 이후에 구조주의가 갖는 어떤 문제점, 한계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후기 구조주의가 생겨났죠.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긴 것처럼 구조주의 이후에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설득도 일종의 논정 행위인데 갈등을 명시한 크로스화이트의 이론이 인상적이었다. 그 다음에 하버마스, 이상적인 공론장,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지만 크로스화이트 이론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들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 수강생은 생명공학부에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사학 그리고 사상가들을 배우면서 수사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꼈다. 제라르 주네트가 표현으로 줄어드는 수사학, 그 다음에 야곱슨의 언유와 한유, 그 다음에 프로이트 제자 락강이 언유와 한유를 설명하는 것과 일치하는 공통 분모가 흥미로웠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호기심이 생겼는데 문학 작품 해석에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일종의 자기 수업 내용에 대한 지금 수강생의 어떤 반응을 지금 주로 서술을 했고요. 이제 프로이트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아마 이제 문학 창작에 지금 접목시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 이전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무의식에서 영감이나 주제를 구상하고 의식의 아래 전 의식을 통해서 창작자의 의식으로 발현되는 창작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 프로이트의 정신구조 1차 도식, 무의식, 전의식, 의식, 그죠? 이 단계를 문학 창작에 접목시켜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화이트 논정 모델을 통해서 크로스화이트의 모델에서 등장하는 화자는 주동인물, 창작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그러니까 크로스화이트의 논정의 수사학도 문학 비평에 접목을 시켜봤네요. 그래서 문학 작품의 주인공, 화자는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반동인물, 얘는 청자다. 이것도 뭐 크게 보면 설득력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주인공, 반동인물을 문학 작품에 소설에 나타나는 주인공과 반동인물을 주장하기와 질문하기 이 구조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밖에 있는 청중이 독자는 청중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재밌는 어떤 지금 접목인데요. 그래서 창작자는 청중인 독자의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인공과 반동인물의 갈등이 청중에게 울림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서양 철학의 역사도 개괄적으로 배우면서 철학과 시학에 대한 지식의 지평이 더욱 넓어진 것 같아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내용에 대한 총평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1차 과제물입니다. 다음에 나름의 의견. 보편 청중, 그 다음에 합의, 갈등, 그 다음에 실용적인 수사학, 지구 환경 오염이 극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행성으로 이주한다. 그랬을 때 행성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 재밌는 지금 일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가정해서 아무튼 우리가 행성으로 인류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괴물이 살고 있는데 현재 인류의 절반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환경오염은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류의 절반을 없애기 위해서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해당 행성으로의 이주를 추진한다. 상당한 SF물이 상당한 상상력인데요. 예. SF 영화가 뭐 하나 만들어질 정도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강생 이제 나중에 이걸 SF 소설이나 영화로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때 청중은 보편 청중이라 남녀노소 모두가 갖는다고 생각하자. 대표자들은 지구의 환경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다. 증거도 충분하고 설득력인 주장이다. 그 결과 청중들은 찬성층의 주장을 더 설득력 인식했고 많은 지지를 보냈다. 보편 청중의 지지이므로 특정 청중의 지지만을 이끈 것도 아니라서 오류 논증에 속하지도 않는다. 예, 이런 사례들을 더 우리가 이미 이건 이제 미래 가정법인데요. 역사에 있었던 사례도 있죠. 내가 한번 예를 들었나요? 독일에서 파시즘이 팽창할 때 히틀러가 총독으로 선출이 됐죠.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 청중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가 어디로 이어졌나 하면 파시즘으로 이어지고 세계대전으로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죠? 엄청난 인류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죠. 그러니까 청중의 지지가 있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니까 다시 평가돼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평가돼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복잡하게 접근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하나의 SF적 상황을 설정하고 이 우리 수강생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나름의 의견은 보편 청중에 의해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타당하냐? 그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편 청중의 구성은 쉽지 않기 때문에 특정 청중만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 이거 현실에서 아주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부딪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청중 개념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누구나 특정 청중이지만 보편 청중 개념을 설정하고 거기에 근접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만 특정 청중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카인 페릴만도 루시 올브리트 그리고 제임스 크로사이트도 보편 청중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학생은 계속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 보편 청중에 의한 합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름의 의견입니다. 수사학과 문학이 맞닿는 지점, 그 다음에 세 갈래로 나뉘는 철학의 흐름. 아마 이 부분은 내가 이제 도식적으로 얘기한 삼각형, ABC 삼각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 갈래로 나눠지는 철학의 흐름. 그 다음에 논증의 수사학. 그 다음에 문체, 표현과 문체, 은유와 한유로 압축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합의, 화해, 수사학이 현대사회에 갖는 의미. 크로스하이트의 철학을 합의라는 말이 막연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 합의는 말이 쉽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합의라고 하는 말은 좀 무책임한 느낌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합의라는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이 좀 무책임한 느낌도 있죠, 사실. 이 학생이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주체와 객체 이분법으로 대표되는 데카르트 근대 철학, 인간의 이성을 회의하며 등장한 하이데거와 같은 탈근대 철학 모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을 차이를 존중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며 해결하자는 방향은 너무 이상적이고 무책임하게 들렸다. 예. 이 학생의 얘기도 경청할 만합니다. 그죠? 데카르트 A 지점에 있는 근대 철학 이성적 주체를 중시하는 데카르트의 가 가지는 문제도 있고, 데리다가 가지는 해체주의가 가지는 회의주의의 문제도 있고, 시가 가지는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시, 특히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논정의 수사학이, 이성의 수사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게 수강생처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다 모든 만병통치약인가? 논정의 수사학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이데거의 논의, 그 다음에 페렐만과 크로사이트의 수사학에 대한 공부로 생각이 달라졌다. 언어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고 언어를 통해 욕망을 드러내고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고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에 놓인 말하기, 그리고 다소 이상주의적일 수 있는 합의의 철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예. 자, 언어를 통해, 또 특히 말하기를 통해서 이상주의적인 합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합의와 토론의 매개체인 언어에 이 수강생은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합의란 게 좀 무책임하기 때문에 언어가 뭔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수강생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언어에 대한 탐구를 더 좀, 이때 언어는 그냥 실용적인 언어 구사 능력 이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학 능력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해서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언어 철학에 대한 관심을 더 좀 가지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한다면, 자, 지금 언어의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데카르트적 언어관이 있죠? 그것과 비교되는 하이데거적 언어관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소시르적 언어관이 있습니다. 소시르는 기호적 언어관입니다. 언어를 기호로 보는 겁니다. 기호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토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언어관만 해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언어관을 공부한 거예요. 데카르트적 언어, 하이데거적 언어, 소시르적 언어.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또 다른 언어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발트 벤야민의 언어관이에요. 바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공부하게 될 단원이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이거든요. 그럼 벤야민의 언어관은 또 어떻게 다른가? 그럼 이번 학기에 우리가 언어관만 해도 4개의 언어관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수강생은 자기가 지금 뭔가 해결책으로 찾고자 하는 이 언어에 대한, 그죠? 방향성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이 4가지 언어관을 잘 공부해서 또 5번째 언어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좀 더 자기 생각과 부합하는 언어관을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이후의 수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네요. 작가의 무의식이자 욕망이 강렬하게 드러낸다. 그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정신분석 비평에 공감할 수 있다. 무의식적 욕망이 발현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강렬한 체험을 선사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감동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예. 이게 무의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평생의 목표였고, 그게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게 된 원동력이죠. 물론 낙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의 무의식을 그냥 감성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냥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죠. 우리 또 문학 작품도 그렇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과학이란 말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만 너무 감성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만 문학 비평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마치 무의식을 정신 분석하듯이, 그죠?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최적의 수단이 문학이다. 예. 내용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기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학의 수사학,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과 모델, 탐구하는 논정의 수사학. 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곳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17명의 2시간에 걸쳐서 7주차 화요일 수업과 목요일 수업 2번에 걸쳐서 총 17명의 학생들의 1차 과제물을 피드백하였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온라인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공지사항을 잘 인지하고 인식하고 중간고사 임하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